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 가결 기준을 과반수 찬성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의 탄핵은 위헌, 위법적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가 야당 단독으로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에 대한 점유율을 60%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논의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전국 혼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의결 정족수 논란과 함께 얼어붙은 탄핵 정국이 어디로 치닫게 될지, 그리고 사실상 국정협의체 출범이 무산되면서 경제 위기의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탄핵 요건으로 밝히자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 30여 건도 통과됐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요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탄핵 통과를 결정짓는 의결 정족수가 151명 이상인 점을 밝히자마자 여당은 의장석으로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는 크게 5가지 소추 사유가 담겼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와 방조, 묵인한 점 등이 담겼고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한 점도 적시됐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가 넘겨받게 됩니다.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30여 건의 민생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이 통과됐고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여당 불참 속에 가결됐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쇄 탄핵범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하려고 정치를 합니까?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입니까? 경제부처님입니까? 교육부총리입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 신인도, 수출 등 모든 부분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민생 탄핵이자 외교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진짜 이유는 조기 대선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계의 친위대를 자처했다고 비판하며 내란 진압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세건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민생 경제가 추락했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즉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신속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특검법과 기묘사특검법의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와 대기업 계열사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논의를 위해 오늘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의결했습니다. 규제 범위에 대기업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동통신사 3사 계열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규제하는 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의 안은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치는 거죠. 시장이 좀 경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초반에는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60% 포화되는 순간부터는 경쟁이 멈추게 될 겁니다. 결국 큰 틀에선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김현 의원 안을 따르고 차등적으로 등록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신성범 의원 안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합성 니코틴에 관한 규제 여부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과 뿌리, 그리고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합니다. 합성 니코틴에서도 연초 담배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연초 담배보다 독성이 훨씬 낮아 담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합성 니코틴 유해 물질이 유해 정도가 낮다 높다 이런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령 낮다고 그러더라도 니코틴은 엄연히 중독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의뢰로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의 유해성을 연구한 결과 합성 니코틴의 유해물질 잔류량이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 평가 연구가 일부 지금 진술인 중에 한 분은 그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정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서 연구한 거 맞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간 결과를 저희 보고 받으면서 정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볼 때는 실험 절차상 그리고 그 시료의 대표성 이런 문제도 설계나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에 특이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을 발주한 복지부는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피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5선 쌍권. 네,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 네. 당을 수습할 적임자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 쌍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통점이 또 하나가 이제 모두 그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5선의 또 권 씨, 여기에 네. 또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는 30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는데요. 전국이 의결 절차가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이 추대됐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위원장 취임이 이제 확실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의원 또 공교롭게도 이 투톱 모두 5선 의원으로 당에 중진이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좀 상황이니만큼 당 재정비를 위해서는 당의 안정성의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고요. 권 지명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는 국민의힘은 친윤 중심으로 당이 결집하는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보면 당시 이제 당의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고 분당이 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제 쇄신보다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더 우세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보겠습니다. 네, 국회 산타클로스. 네. 네, 산타클로스가 국회를 찾았나요? 네,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좀 국정이 불안정하고 네. 여야가 좀 대립하는 측면이 아주 있기는 하지만 엊그제가 이제 성탄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네. 국회 산타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저 국회에 네.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신앵커한테 이런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어떤 건가요? 혹시 뭐 산타클로스 변장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돼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옷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옷은 사놨는데 이번에 좀 해볼까 했는데 눈병이 나느라고 네. 안과를 찾는 바람에 아이가 금방 이제 알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 시도도 못 해봤네요. 아직 5살. 네.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도전해 보셨으면 내년에 좋겠네요. 알지 않을까요? 아니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국회가 지금 좀 혼란의 연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 내에서 청정구역이 있는데요.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국회 어린이집입니다. 예, 저도 봤어요. 예.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4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이집을 찾았는데요. 산타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는데 이 이후에 우 의장이 이제 자신의 SNS에 행복한 사진들 또 함께 네. 이제 글귀를 남겼는데요. 잠깐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책임들이 정말 무겁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현재 상황들 비상계엄과 뭐 불행이 없는 사회. 또 정치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책임이 느낀다. 이런 글들도 있었고요. 네. 저는 좀 이 부분들을 인상 깊게 봤는데 새싹들을 보면서 다시 희망이 꿈틀대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글귀들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요. 진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타 할아버지인 걸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다 알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이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주된 관심은 선물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근데 뭐 누구로 생각하든 뭐 상관없이 굉장히 행복해했을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아이들의 생각도 저는 궁금합니다. 진짜 산타 할아버지일까? 네. 네. 알겠습니다. 나이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뭐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또 보도록 하죠. 안개 속 그리고
쾌청, 네. 정반대의 그 단어네요. 네. 네. 2024년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네.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은 2025년으로 지나가는데요. 네. 2024년의 국회, 또 2025년의 국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갯속 그리고 쾌청이라는 단어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올해 2024년 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특히나 많이 있었죠. 네,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2024년 이제 국회 핵심 내용들 신속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대 야당이 탄생을 했고요.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다 차지를 합니다.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의 불참까지 이어졌고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이 아닌 감액만 이루어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또 역사에 남을 2024년 12월 3일이었죠. 비상계엄이 있었고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까지 이제 권한대행으로까지 가는 상황,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2024년을 보면 국회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앞일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앞길이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안개 속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2024년을 보내고요. 또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2025년은 여러 바람들이 있겠지만 쾌청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해 봤거든요. 이 쾌청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뜻풀이를 찾아보니까 네. 구름 한 점 없이 상쾌하도록 날씨가 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새해에는 여야도 맑고 또 민생도 맑고 그리고 쾌청해서 좀 예측 가능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네, 예측 가능해야 경제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네. 아까 이제 희망이 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2025년에 희망을 또 걸어보도록 하고 코스피가 5천까지 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모두가 네. 행복해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김동길 기자의 그런 감성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주간 이슈픽도 올해 마지막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데 집중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20여 건의 민생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 법안들이 아직 상임위에 묶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그리고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등은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일부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입법에 동참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지난 14일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지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준 영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 의장은 콜린 크룩스 대사에게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바로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들이 단결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국회의장 특사단 파견으로 한국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이 오는 30일과 31일 밤 10시 다큐멘터리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국회 11일의 기록을 방영합니다. 국회 방송 특집 방송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14일 탄핵안 의결까지
국회에서 11일간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짚어봅니다. 특히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무장계엄군에 맞서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은 물론 2m가 넘는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우원식 국회의장의 심경이 공개됩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탄핵심판 고차 방정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인 오늘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방청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 등 현재 상황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또 과거 탄핵심판과는 어떻게 다른지 탄핵심판에 대한 고차 방정식을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게 되는 전 과정에서 무거운 책임을 탄핵 소추 있는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1명의 후보자들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한편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헌법재판소 심리를 가능하게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새로운 변수도 거론됐었는데요.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탄핵심판 진행 중 헌재가 이종석 당시 소장 등의 퇴임으로 6인 체제로 전환되자 7명 이상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시바퀴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진숙 비서주인이 이 헌법소원을 취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가처분의 효력도 상실하겠지만은 그 헌법재판소는 특이하게 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판단에 나아가는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소구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저는 두 분을 모시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주 사상 초유의 역사를 쓰는 역대급의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런 전국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실시간 뉴스를 또 속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방송을 출연하기 위해 준비하는 저희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하고 현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어서 빨리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매주 금요일에 만나다 보니까 또 이런 이슈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국회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일이 좀 낯설기도 하고 좀 되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 전국을 바라보는 시선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죠. 저희 아마 그 젊은 세대는 말로만 들었던 역사책에서 봤던 계엄도 처음 접했을 것이고 또 지금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지금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국가가 빨리 정치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뜨겁게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2주 만에 권한대행 탄핵. 이거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그런데 가결이 돼도 지금 깔끔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의결 정족수 논란 때문인데요. 우원식 의장은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 민주당 측에서는 총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제적 과반의 151명.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 제적 3분의 2, 200명 이렇게 봤는데 자 아직도 이게 논란이 가시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우리 정은혜 의원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권력 구조를 볼 때 선출된 권력인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고 그에 합당한 이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구죠.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출한 권력입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 인준을 받긴 했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임명된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권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사면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법률안 제2구성요구권 등 권들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대통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국무위원에 준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또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런 투표를 하면서 충분히 국회와도 논의를 했고 국회 입법 관련된 부서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고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또 이 논란을 어디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될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과 뭐 가처분 소송을 네. 걸겠다 뭐 이런 청구를 예상을 했다고 했는데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조차도 또 재판관 또 7인 이상의 어떤 또 출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좀 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을 찾고자 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된 상황 자체가 그동안에 뭐 선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그 의장의 단상을 점거하는 그 화면 아까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원천 무효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는 일단 그 200명 이상의 네. 예, 3분의 2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지금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행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행되는 공직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자면 대통령이죠. 네. 예, 대통령직이 권한 대행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모든 권한, 뭐 국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그 헌법 위반의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의결하려면 그 가중된 요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아예 주석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국회 운영위 보고서에도 지금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 기준으로 정족수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죠. 네. 근데 여기서 오히려 소수설로 나온 것은 그 승계 이전, 그러니까 그 이전 직책에 있을 때 발생한 탄핵 사유라면 그러면 어쩌면 151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소추에 있어서 탄핵 그 사유로 들고 있는 5가지 중에 네. 적어도 몇 가지 그 내란 상설 특검에 있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라는 요 2가지 사유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그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있어서 그 권한을 뭐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 위반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탄핵 소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적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 역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될 텐데, 근데 이 지금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워낙 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판단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게 많은 시각입니다. 지금 그 표결 후에 규탄대를 연 그 여당 측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걸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자, 법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일환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이 법정 공방 가능성 그리고 이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권한쟁의 심판은 당연히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다는 이유는 그 효력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직무집행이 오늘부로 정지가 된 것인데요. 가결이 되면서 정지가 됐죠. 그 직무집행 정지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직무가 집행됨으로써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지금 넘어갔죠. 네. 2주 만에 국가 원수가 2번 바뀐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누구이냐. 네, 오늘 이런 무리한 탄핵 소추를 의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외견상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우리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가 된 겁니다. 네, 이런 무리한 시도를 계속하는 이유 지금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너무나 지금 시급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의 3심 재판이 있기 전에 탄핵 심판이 인용이 나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그 정략적인 이유만으로 지금 헌법재판관의 그 조기 임명이 이렇게도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어떻게 되든 지금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흔들리던 상관없이 지금 이 2주 만에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요구할 정도로 지금 탄핵 소추를 무리하게 줄 탄핵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국가를 생각해야지 그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이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이렇게 탄핵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당 측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공세에 나섰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뭐 많은 법률가들 1233명이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계엄이 있었고 이 계엄에 있어서의 그 탄핵 절차를 묻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한데 이것 자체를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을 하라라고 말했던 이 그 어제의 발언 같은 경우를 네.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권한대행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계엄을 유도한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국무위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란의 동조의 행위를 같이 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이 그런 의혹을 삭히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관련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제의 그 발언이 있었죠. 그 어제의 발언 이후에 사실은 환율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신임도도 더 떨어지고 불안정성도 증폭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또 야당에서 그런 결정들을 내렸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저는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라고 불안전해 보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임명되시는 분이 정말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네, 말씀하시죠.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고 이것이 정말 헌법재판관 임명이 뭐 며칠 아니면 뭐 몇 달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을 바로 탄핵하겠다라고 했던 야당의 태도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가 진짜 중요한지, 헌법재판관의 임명 당장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여야가 협의해와라,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본적으로 그 권한 대행은 절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창설적인 행위를 해서는 네, 안 된다고. 그 당시에 그때도 그랬죠. 대법원장 추천의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절대 임명을 못하게 민주당이 모두 다 말렸습니다. 쌍수를 들어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하고, 그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결국에는 탄핵 판결이 심판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래서 결국에 거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야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입장이 완전히 반대로 지금 무조건 하라고 하고, 네, 뭐 그 국회 추천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식적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네. 오히려 반대로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대통령 임명분은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관이 임명될까 봐 그런 주장을 하는 것부터가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문제인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관료 출신인 지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그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견해가 대립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완전 반대의 견해가 나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가 먼저 본래 의미의 정치가 개입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설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지금 탄핵 소추 의결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 여야의 갈등 해소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그러면 말씀 듣고 넘어갈까요? 네, 아주 짧게 저희가 또 부탁드릴게요. 탄핵과 네. 관련 그 권한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네, 네, 네.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그런 기자회견을 통한 발언들, 그런 것들은 정말 망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참 깁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비상경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었던 인물인 만큼 야당 측에서 좀 기대를 거는 눈치고요.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최상목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 탄핵 정권에 휩쓸려서 탄핵 정국에 휩쓸려가지고 그때 좀 고초를 겪었던 인물로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가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될지, 그렇다면 민주당이 압박하면은 또 최 부총리도 탄핵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자,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김예란 대변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최상목 부총리, 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당할 것 같습니다. 그럴 운명일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될 것이다. 네. 지금 뭐 1, 2주 내로 만약에 뭐 나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 내가 맘대로 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탄핵되겠죠. 네.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럼 국가 원수 또 바뀝니다. 네. 지금 최상목 부총리는 국방, 외교, 게다가 원래 이제 경제부총리니까 경제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국정의 통솔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네, 이걸 과연 최소한의 국회의 동의도 없었던,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그래도 임명 시에 국회의 동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출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행정 관료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기게 된 이 사태, 이거 민주당이 지금 오늘 탄핵을 의결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제가 느끼기에 오늘 아침에 이제 최상목 부총리의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이제 막중한 임무를 맡았죠. 지금 역사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계신데 과연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 없다. 네, 지금 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했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지금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 국무총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전체적으로 내각 전체가 동의를 하고 그중에 개개인의 의견이 달라서 누구는 탄핵하고 또 누군가는 그럼 임명을 해줘서 탄핵을 면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측에서는 좀 한덕수 총리랑은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경제 관료로 활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뭐 본인의 뭐 입신양명이나 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성공보다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과거 미국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그리고 계엄에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비상계엄에 있어서 반대를 던졌고 국무회의장도 뛰쳐나왔을 정도의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에 권한대행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속히 수습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근데 뭐 확신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각의 어떤 그런 흐름과 그런 여론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기재부에서 오늘 바로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이 됨에 따라 오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면서 국무총리를 면담을 하고요. 그리고 안보 치안과 관련해서 합참의장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국방, 행안부 장관과 서면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나온 대안인데요. 물론 오늘 오전에는 그런 염려가 있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제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대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점,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는 충분히 야당과 그리고 또 여당과도 또 대화가 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어서 각 당의 현재 상황 잘 수습을 하고 잘 꾸려 나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내란이 아직 안 끝났으니 발본색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당은 줄 탄핵이 내란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쇄 탄핵의 강공이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일 테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쇄신보다 친윤이나 영남 결집을 좀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각 당 지금 우리 당 지금 민심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좀 국민의힘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탄핵을 당한 정당으로서 대통령을 보유했던 정당으로서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지역구 가서 고개 숙이지 말고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엄이 있었습니다. 군합발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밟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회가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당장 다음 날부터 뭐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네. 생겼을 것이고요.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가 신속히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어떤 죄송과 사과와 이런 표현을 넘어서 하지 못할지언정 지역구에 가서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저는 이게 정말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라는 좀 어려운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탄핵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그 문제의식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민생을 살펴야 하는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추경도 얘기를 하고요. 민생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통과된 법안 중에서도 뭐 예금자 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들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측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로 날린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생을 신경 쓰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지금 이 혼돈 속에서 사실은 계엄을 막은 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당도 나서서 당대표부터 나서서 열심히 계엄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후에 우리 당이 비대위 체제가 되어서 아직 비대위원장이 그 전국이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공백이 있는 상태라서 그 대처에 미흡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비대위원장 처음 취임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뭐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당력을 집중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지금 전국을 주도하는 모습은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결집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의 입장, 이 계엄,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지금 국가가 좀 안정되기를 바라고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냥 그 중도 보수의 그 중도층의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 거대 야당의 그 막강한 힘으로 좀 더 민생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당력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과 경제 얘기가 나왔으니 오늘 마무리 질문은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정은 11.6조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걸론 부족하니까 추경을 빨리 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당정과 야당의 경제 위기 극복 방법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먼저 정 의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안을 짜고 편성할 때는 사실 저희가 계엄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천재지변과 같다고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2025년에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당정이 내년 예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밝힌 그 민간 소비 추이 가늠자인 신용카드 사용액 있죠. 네. 12월 3일 이후에 전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은 정말 코로나 때와는 거의 비교할 정도로 내수가 침착이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또 불안함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한 1% 정도로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이제 추경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보는 것은 바로 취약계층과 서민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신속하게 예산도 집행하고 그리고 추경도 하고 특히 서민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그런 추경이 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경제 위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예산 조기 집행은 이제 기존의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수월하고 다만 이제 추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정협의체도 출범도 못했죠. 그렇죠. 권한 대행이 탄핵됐으니까요. 지금 그 경제부총리가 이제 아마 이 맡아서 국정협의체 주체가 되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자고 해도 누구랑 상대를 그 카운터파트를 누구라고 해야 될지 아직 알지도 못하고 지금 국회 동의가 지금 되는 것이 뭐 요원한 상황에서 일단은 조기 집행 상반기에 70% 이상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준비했던 질문들이 더 있는데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간을 다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토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